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뉴탐사와 함께하는 이슈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할 두 분 패널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민들레 김성재 에디터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우리 이슈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익숙한 얼굴들이죠, 두 분. 예. 그동안 우리가 시사톡톡이라고 하는 코너로 매주 금요일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저 새로 출발한 뉴탐사에서 두 분을 보니까 또 반갑고 마음 든든합니다. 네. 예. 예. 익숙한 얼굴이라고 하시는 게 갑자기 네. 지겨운 얼굴 말씀입니까? 예. 자, 그럴 리가 있나요? 예. 뉴탐사의 새 출발, 또 이슈톡의 새 출발인데요. 여기 지금 와서 오늘 처음 여기 와보잖아요. 네. 마치 어떤 그 천막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한편에서는 뭔가 좀 덕담을 해주고 싶은데 마침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별내와 갈매역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딱 그 한자 그 바로 그 갈매는 아니지만은 지나가면서 그 갈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는 어떤 시가 생각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백석 시인의 시이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대목이죠. 거기에 이제 갈매나무가 나오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게 뭔가 어떤 높은 이상의 추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뉴탐사 지금 이런 천막 같은 환경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바로 그 같은 시를 생각해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 이제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또 뉴탐사 그리고 민들레가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뉴탐사로 출발을 했는데 민들레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뉴탐사 새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민들레에 대한 또 후원을 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후원 취소 신청이 꽤 적잖게 들어와서 네. 사실 저희들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제 그중 일부 분들은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을 또 하셨고요. 또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희 민들레하고 뉴탐사는 네. 처음 출발을 할 때 초심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갈등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다 보기 싫다라고 해서 뭐 또 후원을 또 해지하시는 또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실망해서 떠나신 분들이 다시 또 저희를 보고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숙제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민들레에서 지난 한 주 보도했었던 뉴스들을 가지고 다시 또 한 주간을 한번 돌아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인데요. 룬석열 대통령이 아주 오랜만에 반성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이어는 또 첫 얘기를 조선일보의 보도를 가지고 하게 돼서 저도 참 명구스러운데요. 네, 엊그제였죠. 그 대통령과 그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 반성 얘기가 나왔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인 것은 저 무리 내에서 쓰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거나 아마 사실상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윤석열의 사전에서 반성이라는 말이 사라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점을 확인하게 돼서 일단은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누구든 간에 반성하는 태도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다만 이제 저 반성이 과연 올바른 반성이냐? 반성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와 함께 반성의 능력의 문제라고 봐요. 제대로 반성할 걸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의 결론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건 앞으로 이제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일단은 저 조선일보에서 바로 이 반성을 주목을 하면서 바로 당일에 쓴 사설에 이 대목이 좀 또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이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다만 옳지만은 방향은 옳은데 다만 밀어붙이는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지금의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 방향에 대한 국정의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평가가 저런 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선일보야말로 이제 그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에 이런 국정 파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반성과 함께 언론의 반성, 특히 조선일보와 같은 유력한 언론들의 반성이 무엇보다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벌써 이 반성의 어떤 내용에서부터 반성의 핵심에서부터 뭔가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저는 이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신문을 보고 또 정확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이 반성이라는 말을 썼고 반성이라는 말을 정말로 실제로 쓰긴 썼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봤더니 그 당정 협의회인가요? 그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날 국민통합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브리핑을 한 건데 저는 우선 첫째 그 김은혜 대변인이 이걸 브리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은혜 대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동관 전 그 MB 정부 때 홍보수석 대변인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동관 대변인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사지사. 그걸 아마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김은혜 대변인이. 예, 이 반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지금 뭐 국민은 늘 무조건 오라 반성하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언론에 전달한 것도 약간 좀 김은혜 대변인이 뭘 마사지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특히 이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는데 뭐냐면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반성을 한다면 당정 소통 강화보다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먼저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네. 지금 저 뭡니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나요? 그거 다 끊어진 지 지금 벌써 거의 1년이 가까이 되고 있고 한 번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그 1주년 때도 아마 아무런 언론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당정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과연 그 민생을 뭐 챙기겠다라든지 이 의미로 이게 전달이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반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생을 뭘 어떤 부분을 챙기겠다라든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기사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쿠시마 해고염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다 70, 80%가 반대를 했는데
그걸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반성하겠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럼 그런 부분 반성해야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그 힘들어지고 있는데 민생을 챙긴다라고 해놓고 경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언급도 한 번도 해본 적 나본 적 기재부 장관도 여전히 뭐 상저하고라면서 그 기조를 좀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반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또 소통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없고 그저 김은혜 대변인이 전달하는 이런 마사지된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 그런 의심이 드는 이런 발언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룬 대통령의 그 어록, 이 사전에 없던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것은 대단히 이제 이례적인데 지금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얘기했던 대로 구체적인 내용 없는 반성, 공허한 지금 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진정성이 이제 느껴지질 않고 다만 룬 대통령이 그 이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지난 주에 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난 이후에 뭔가 가시적인 그 변화, 달라진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뭐 당청을 좀 이렇게 실질적인 그 뭐 체질 개선이라든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뭐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까지는 본인들이 하지를 못하고 대신 그러니까 이 립서비스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반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박순찬 화백에게 그 이 한편의 만평이 이 내용 없는 반성, 지금 그 진정성 느껴지는 반성을 그대로 잘 꼬집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 박순철 화백이 한마디로 잘 짚어줬죠. 코피가 터지고 있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 해법을 찾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이제 김성재 에디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말들이 참 공허하고 빈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내용이 없는 빈말인지를 한번 따져보죠. 예컨대 국민이 항상 옳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하고 국민들이 항상 옳다라고 그거를 맹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거든요. 항상 어떤 그 나라의 리더십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적절한 긴장 관계, 때로는 국민의 의사에 다소 반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면서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얘기할 때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할 때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일까? 모든 국민일까? 혹시 그 내면 그 마음속에 이런 국민이 있고 저런 국민이 있고 하는 이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보여왔던 국민들을 철저하게 나눠놓고 보는 이런 태도가 혹시 그 안에 또 내심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좀 지켜보죠. 조금만. 예.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후에 이제 모처럼 이제 강남에서 그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5, 60대 우리 사회에 이제 주요 한 그 이제 경제계에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은 반갑긴 한데 한 가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가 걱정이 되냐고 얘기했더니 이 선거 참패로 인해서 룬이 정신을 차릴까 봐 걱정이 된다. 정신을 차리면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할 텐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 주 그 이후에 지난 한 주를 지켜보니까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 수사. 그래서 그 뭐 김혜경 씨 그 법카 사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그래서 결국은 루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국은 검찰에 의존해서 그 계속 이 전국을 좀 주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서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미숙 우리 칼럼니스트가 그런 룬 정권 이제 검찰 권력에 기댄 이 정치 공작 문제점들 그래서 정치로 끝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강미수 칼럼니스트께서 쓰신 이번 칼럼의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은 다음 내년 4월의 총선이야말로 우리 현대의 총선에서 현대사의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일 수가 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표출시키자. 총선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투여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강서구청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40% 투표가 나왔죠. 저쪽 당에서 그 40%가 어느 정도의 수치일지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에서는 경악스러웠죠. 이거는 사실 저 후보의 공천 자체가 강서구민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강서구민에 대한 모독을 떠나서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모독이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민주정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런데 그런 후보에게 40%라는 적지 않은 표를 줬다. 이건 한편에서는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또 아주 너무나 굳건한 그 30% 내지 40%의 아성 속에서도 어떻든 상당한 표차로 이겨냈다. 이런 또 승리의 이런 성과를 얻어낸 것은 이거는 또 적잖은 의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한편에서는 경악스러운 이런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키워나가야 될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와 희망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작은 승리 다소의 좀 아주 작은 승리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그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승리를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면서도 하지만 지나치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기보다는 여당의 패배이고 몰상식의 패배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저쪽이 패배한 것이지 이쪽이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기 강미수 칼럼니스트가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 4월의 총선까지 우리가 회의하지 않고 어떤 심판의 이런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싶어요. 네. 여기 그 내년 총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로 끝내야 하는데 총선도 중요한데 그 오늘 아마 여기 저희 이 내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들레 기사 중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오늘 기사인가요? 어제 기사인가요? 그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검찰에게 계속 이렇게 당대표가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그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검찰과의 전쟁 이런 뭐 민주당이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민들레는 하여튼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나갔는데요. 아예 그 검찰 그 검사 범죄 대응 TF를 만들겠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탄핵,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런 것도 그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어젠가요 그저께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정석 그 검사에 대한 뭐 이런저런 그 수원지검 2차장이죠. 예. 그 검사에 대한 이제 그 비위 문제, 불법적인 이런 문제들을 아예 제시를 하고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검찰과의 전쟁, 이게 민주당에서 이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죠. 이런 정치를 통해서도 이 검찰 권력의 이게 공작, 술수 이런 것들을 총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룬 대통령이 그 정신을 차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룬 대통령이 뭐 말로는 반성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일방적인 독주, 독선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은 또 정치 검찰에 그 기댄 이 전국 주독,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윤석열 정권의 독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이동관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방송 그 장악인데, 결국 이 KBS가 가장 우려했던 인물 낙하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그 방송 장악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에 이 박민 그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인가요? 임명이 됐죠. 근데 이 박민 이분은 그러니까 뭐 언론인 출신이고 신문 이제 그 방송 경험은 없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분이 쓴 뭐 예전에 쓴 기사나 칼럼, 네. 이게 뭐 가장 확실한 이분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기사, 칼럼 이런 것들을 쭉 그 찾아봤는데, 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칼럼들은 극우적인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이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녁 자리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문화일보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냈거든요. 왜 과도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지를 아마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굉장히 심했죠. 노무현 정부 때 문화일보가 얼마나 심하게 이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댔는지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자료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특히 얼마 전에 그 자료가 공개됐던 것 같은데, 그 아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위원지 대변인이었는지 하여튼 그 요청을 해가지고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를 써달라, 노동운동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청와대 주문 기사를 그 문화일보가 열심히 냈던 그런 자료가 공개가 된 적도 있거든요. 또 그 전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참여정부 때였죠. 그 누구죠? 그 학력 위조했던 누굽니까? 그 여자분. 네, 신정아요? 네, 누드 사진을 보고 이런 아주 선정적인. 그래서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그 언론에서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문화일보가 어떤 매체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그 박민 그때 아마 편집장 시절에 제가 잠깐 만나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니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제가 뭐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부 문화일보 또 이 박민 그 이 논설위원 편집장의 정권 비판, 정부 비판은 대단히 선택적이었던 거죠. 네. 어떤 정부는 정말 그 아주 야만적인 공격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호도하면서 공격을 하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찬양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분이 쓴 칼럼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슈퍼파워 박근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취임한 당선자 신분일 때 아마 썼던 칼럼인데 그런 칼럼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 그 논설위원으로서 계속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또는 뭐 창조적 파괴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목의 칼럼들을 계속 예. 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그 조선일보 못지않게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이런 그 칼럼도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박민 이제 KBS 사장이죠. 이제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 이제 이분은 이제 저는 출입처에서 오랫동안 같이 직접 뵀던 분입니다. 기자 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아마 그 법조 기자로 출입처 아마 네네. 법조 출입 기자를 했고요. 그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룬이 그 KBS 사장의 이 박민 을 앉힌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얘기했던 대로 그 이 극우적인 이 정치적인 스펙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을 보고 이제 그 적임자라고 판단했은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이 검찰 그 독재의 연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조 출입 기자로서 그 검사들 이 정치 검사들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그 이 언론인들을 지금 하나하나 주요 포스트에 받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하고 있는 유희림, 거기도 역시 법조 기자 출신이고 이 박민 신임 KBS 사장도 이 법조 기자 출신인데 이 법조 기자 출신들이 만든 또 법조 기자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하여튼 법조 생활을 저도 한 5, 6년 정도 했는데 저는 거기 안 불러주더라고요 법조 클럽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주도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이 이제 유희림, 그다음에 이 박민 이 두 양반이죠. 근데 이 법조 카르텔, 법조 기자 카르텔, 법조 기자 카르텔. 이었네요. 법조기자 클럽 회장까지 지냈었죠, 박민 씨가. 예, 유일임 그분이 네. 아마 초대 회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하면서 원래 방통심의위원회 그 고유 업무도 아니잖아요. 네. 그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그 가짜 뉴스 이제 심의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통 심의 내부에서도 지금 엄청 좀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박민 이분을 이제 그 KBS 사장인데 이 아마 이 법조 기자 클럽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그 계속 그 이 윤석열 이 정권에서 아마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조기자단 출신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마 더욱더 어떤 권력의 산실, 많은 어떤 그 힘 있는 자리에 나간 어떤 출세의 등용문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예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한국의 이제 기자 언론계 사이에서 가장 출입처와의 유착이 심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법조기자단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진구 기자가 아마 법조기자 클럽에서 그 외면을 받은 것은 자기는 그런 점에서 영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보기엔 못마땅했겠죠. 네. 지금 아마 법조기자단 클럽에서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방심위 위원장에 의해서 KBS 사장의 배출, 대단한 그 법조기자 클럽의 네. 경사로 네. 아마 축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출전을 나누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검찰 권력의 강화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것은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하수 관계로서 수하의 관계로서 수족의 관계로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KBS 인사의 박민 씨 발탁의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바로 지금 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관 씨의 또 직계 후배이죠. 대학 후배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사석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사석에서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 이동관 씨가 아마 사석에서는 아마 형님과 동생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생을 평소에 이렇게 총애하고 가까이 지내는 동생을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KBS라고 하는 이 공영 방송에 대한 모독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번에 박민 씨가 사장이 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당 추천 이사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박민 씨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견과 반발이 있어서 한번 무산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새롭게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됐는데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를 하고
밀어붙인 것이죠. 아주 속전속결로. 바로 이것이 지금 KBS를 이 정권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공영방송을 얼마나 사적인 재산처럼 보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KBS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그런 발탁이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마 이 기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그 대표를 뭐 배신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교묘한 언론의 조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김성재 대표가 좀 설명 좀.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이 쭉 같이 보도를 해서 저도 그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김동연 지사가 아니 뭐 이재명 그 당대표한테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믿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제 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본 건데, 이거는 그 행안위 국감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고, 딱 한 3분 정도 저 국민의힘 누굽니까? 정우택 의원하고 김동연 지사 간의 3분 정도의 대화, 요것만 좀 확인해 보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 혹은 조작을 해서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은 또 그걸 보고 그대로 받아서 아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기자들이 한 3분만 그 다시 보기로 해서 보면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 썼더라고요. 김동연 지사가 정우택 의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제 질문이 처음에 그거였어요. 김동연 지사가 법카 전반의 문제에 관해서 그 감사를 내부 감찰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동연 지사가 그거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다 감사를 했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도 들어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온 이야기인데 마치 근데 김동연 지사가 그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법카와 관련된 비리 사실을 적발을 해서 이 수사 의뢰를 한 것처럼. 보도는 그렇게 나갔죠. 거죠. 김동연 지사는 단 한 번도 김혜경 씨 법카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아예 언급 자체가 없고요. 뭐 정우택 의원이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는 뭐 우리는 알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우택 의원이 김혜경 그 법카 사용에 대해서 또 명시적으로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전반적인 법카 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취임하기 전에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봤더니 60에서 100건 정도 사적 사용에 그게 나왔다.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였고 또 수사 의뢰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감사가 그 취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거다 수사 의뢰는. 근데 이거를 김동연 지사가 마치 수사 의뢰한 것처럼 기사를 쓴 거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그 감사 결과 김혜경 씨의 법카가 사적이 100건 정도가 나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제목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이거를 다른 언론들이 다 그대로 받아서 썼더라고요. 네. 자, 이게 이 언론의 문제점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 김행 여성 여가부 장관 그 후보자 수많은 논란들을 남기면서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렇게 참패로 여당의 참패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그 장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행의 논란에 김행 지키기에 상당히 우리 그 주요 언론들이 활약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 강 기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다른 언론이 이게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김행은 또 안 된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김행 그 후보 청문회 다음 날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저질 보도가 언론 현실이다라는 김행 후보자 발언 논란이 된다 하면서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김행 후보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언론사 132에 들어가는 큰 언론사들이 아하. 위키트리보다 더 그 선정적이다. 뭔가 황색 언론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저 언중에서 시정 공고 받은 거는 선정적이거나 그런 혐오 표현이 아니다. 뭐 그 선거 보도를 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언중에서 적발한 거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김행 씨가 후보자가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언론들이 그런 다 훨씬 더 선정적인데 왜 우리만 이런 물귀신 작전 한 것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행의 낭만은 뭐 예정이 돼 있었군요. 그 본인들에 대한 이 저질 황색 언론 그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 조중동을 끌어들였군요. 예. 찾아봤더니 언중위에서 안 그래도 작년 말에 그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나온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 언중위 시정 권고 어느 매체가 제일 많이 받았는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다 공개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시정 권고 제일 많이 받은 10개 언론사 중에 3년 2019년부터 21년까지 조선중앙동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었고 2021년에는 심지어 조선닷컴, 조선일보 인터넷판이죠. 조선닷컴이 김행 씨의 위키트리보다도 시정 공고를 더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점에서는 저 김행 후보자의 말이 맞았군요. 맞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우리는 그런 뭐 선정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걸 또 뒤져봤더니 조선일보라든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그 자매지들이 그 시정 공고 받은 게 매년 한 50건, 60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시정 공고 받은 겁니다. 사생활 침해, 혐오 표현, 음란한 표현, 포악한 표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제일 많은 게. 그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여론조사에 출처 명기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한두 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일보가 완전히 스스로 요즘 말 많은 그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 써낸 거죠. 네. 저는 미처 제가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몰랐는데 이 조중동하고 그 김행 장관이 아주 서로 진흙밭을 뒹구는 그런 싸움을 좀 벌였군요. 네. 자, 다음 결국은 이제 룬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 국정 운영, 이 독선 독주 이게 드디어 해외 언론에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부터 사실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른 대통령보다도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때 그래서 프랑스 르몽드였죠. 콜걸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룬이라는 표현은 해외 언론이 보도한 건 아니지만 백악관에서 룬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여러 매체에서 해외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쓰게 된 거였는데 최근에 10월, 9월 또 여름 특히 우리 잼버리 대회 열렸던 그때 굉장히 많이 외신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외신 보도들을 좀 모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많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잘하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제가 본 게 네이처라는 과학 전문지죠. 과학 전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 한국 R&D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게 그냥 삭감했다. 그래서
한국의 그 R&D 예산 삭감 때문에 뭐 그 한국의 IT라든지 연구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조금 네. 국무회의에서 과기부 장관이 R&D 예산 삭감은 좀 재고해 달라고 대통령한테 그 요청을 했다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거의 뭐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그 과기부 장관이 꾸지람을 들었다. 이런 그래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국감장에서도 그래서 과기부 장관 상대로 해서 이걸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원색적인 국무회의에서 꾸지람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냐고 하는데 결국 과기부 장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고 넘어간. 디플로매트라고 또 그 미국에서 발간하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최근입니다. 9월 달인 걸로 생각드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국이 돈만 많이 내고 방위 분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만 많이 내고 미국에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 조롱이죠. 네. 이런 저게 아마 국내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왔으면 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통령실에서 아마 거품을 물었을 것 같은데. 방심위로 갔겠죠. 네. 그리고 그 뉴요커 미국에서 발간되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매체인데 한국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인도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을 누르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거 말고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 네. 저 흉상 철거 문제라든지 그 이념 싸움이죠. 이념 싸움에 대해서도 해외 언론에서 많이 다뤘고요. 네. 잼버리 때 뭐 이런저런 망신당한 거는 뭐 다 아실 거고요. 예, 워낙 이렇게 이제 해외 언론까지 섬섬 이렇게 룬을 이제 그 버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훈이나 심지어는 그 오세훈조차도 조금 룬과는 약간 거리를 뭐 두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그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오세훈이 국감에서 예전에 우리 그 뭐 독립 영웅들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좀 부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로 그 완곡하게 이 동상 흉상 그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를 했고 한동훈 경우는 그 이 문 정부의 그 대중 외교 그걸로 인해서 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제도 결국은 안보와 직결될 수 안보가 곧 경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 현 정권의 그 대중 외교의 이제 문제점들을 좀 짚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나도 우리 정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건 마땅치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이제 그 국제 그 뭐 정치 질서 속에서 이걸 바라다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진짜 누가 찬성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외죠. 미묘한 발언이네요. 네. 네. 저희 그 외신 보도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그 우리 대응 잘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굉장히 그렇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그 동포들도 그렇고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눈 떠보니 선진국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어느 날 다시 또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 됐다 하는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우리 민들레가 그 창간 출범을 한 것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라고는 굉장히 큰 아픔과 같은 시기였는데 이태원의 그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서 159명, 158명의 젊은이들이 뭐 아주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던 것이 바로 작년 10월 29일이었죠. 어느덧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일주기를 맞아가는데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민 위원장님이세요. 그 이주영 씨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작년에 28살의 나이로 그 목숨을 잃은 그분이 이제 부모님 아버님인데 우리 민들레에 특별 기고문을 저렇게 보내와서 실었습니다. 민들레 이태원 참사 유족으로는 아마 민들레의 그 기고를 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 의사를 타진을 했고 우리 이 위원장님도 기꺼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왔는데요. 저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동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왔는지 그 글 속에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대목이 있는데요. 유가족 협의회를 자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가족들은 정부와 지난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줄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1년간의 싸움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이 위원장님은 이제 호소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죠. 패스트트랙에 지금 이제 맡겨서 상당한 이제 시일이 지금 소요가 돼야 되고 불투명하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뭐 상당히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또 한편 좀 뼈아픈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난 1년 동안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준 많은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분들의 어떤 이런 고통, 슬픔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함께 하려고 했는지 최소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 그 이태원 이제 참사 그 초기에 그 추모 집회에 제가 그 이태원에서 이제 있었던 그 희생자들 한 분 한 분의 생전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슬라이드에 띄우면서 그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추운 11월이었죠. 예. 그때 시민들과 함께 이제 우리 그 희생자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었던 구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희생자들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보냈던 얘기가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1년은 끊임없이 이태원 참사를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세력과 필사적으로 우리는 이 참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당신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력의 싸움이었는데 우리 민들레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 기사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 또 요 기사도 이제 그런 우리 민들레의 노력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일주기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추모제를 지냈는데요. 당연히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런 사회적인 참사의 추모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이죠. 의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10월 29일이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추모제를 지내는데 여기에 정부가 추모제를 주관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여기에 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와라. 최소한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초청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 윤석열 씨가 올 것인가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도 뭐 큰 기대를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민들레 창간 1주년 하면은 그 민들레에서 그 이태원 그 희생자들의 이제 명단을 그 공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들레에서 그 이태원 희생자 그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레거시 언론들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포함해서요 아주 문매를 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그 이태원 희생자 그 이름과 관련한 기고가 실렸는데 이 민들레의 그 당시 이 명단 공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좀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의 칼럼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반가웠는데. 네.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명단 공개를 심지어 폐륜으로 이렇게 몰고 가기도 했었는데 한겨레도 그 대열에 같이 했었죠. 그래서 한겨레의 어떤 칼럼은 민들레 이런 명단 공개가 폐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겨레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어떤 그 언론학자가 그것을 폐륜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홍원식 그 동덕여대 교수가 지난 목요일 날 쓴 칼럼하고 거의 비슷한 그 논조의 칼럼 한번 게재가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요 칼럼은 최근에 이거는 올라온 칼럼이죠? 예, 목요일 날 10월 네. 19일자로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 뭐 이거였는데 그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라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칼럼인데요. 그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한 것도 바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와 또 이 조중동이라든지 언론이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뭘 감추려고 했던 것이냐?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이걸 감추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지점을 이 칼럼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겨레에서 이런 칼럼을 지금 다시 게재하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무튼 이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이 전국에서 희생자들의 이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추모는 우리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냈는데 그 대가로 지금 민들레는 지금 1년간 지금 수사를 지금 받고 있죠. 네. 예. 근데 아직도 뭐 경찰에서 결론을 못 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일 더 궁금하네요. 근데 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조사는 또 그것과는 이제 별개의 것인데요.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서 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고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엊그제 어떤 매체에서 또 저에게 이제 문의 전화다고 왔고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고 이제 취재를 하더니 저렇게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매체의 기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매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명단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보호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을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또 이제 10월 29일까지 많은 매체들에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어떤 여러 가지 기획 기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언론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명단 공개가 위법이다 아니다. 이것은 이것들을 따져볼 문제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또 그 이전에 그렇다면은 이름을 보호하기 이전에 그 희생자 자체,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망자의 인권은 없어져 버리고 그 명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일 동안 남은 기간이죠.
앞으로 많은 보도가 쏟아질 텐데 좀 전에 우리 한겨레 신문의 그 외부 칼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죠. 과연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냐,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냐, 보호냐, 은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 칼럼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추모를 말하는 거겠죠. 반복해서 추모하고 하는 것은 왜 그걸 반복하냐 하면 그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을 한다는 거죠. 지금 1주년 됐는데 저는 지금 그 이라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거냐, 이 관점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뭐 다들 몰려들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심지어 이것은 폐륜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막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했으니 다시 좀 차분하게 과연 이것이 민들레가 명단 공개한 것이 이 어떤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사들을 쓰고 그런 토론회도 열고 그런 사회적인 공론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민들레의 이제 그 명단 공개가 과연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저희 이제 민들레나 우리 뉴탐사가 이제 함께 뭐 그건 감수해야 될 뭐 사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더 언론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과연 이런 사회적인 대참사에서 정부가 희생자들의 명단을 사실상 이렇게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인 그 추모 열기를 끌어오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계속적인 명단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언론이라고 얘기한다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사회적인 추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10월 29일이면 이제 1주기인데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지금 준비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29일 이번 그러니까 작년에는 토요일이었죠. 이번에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1주기 시민 추모 대회를 앞으로 이제 열게 되고요. 이미 2주간이죠. 2주간의 추모 기간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민 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입은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입비 10,000원 이상을 납부하면은 추진위원으로 자동 가입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월 29일까지는 항상 가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주관하는 추모 행사입니다. 네. 혹시 가입 자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없죠. 네.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이 외신 관련된 뉴스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한 이 민들레의 뉴스를 보면 민들레가 왜 필요한지, 민들레가 처음에 표방했던 게 관점이 있는 정론을 우리가 표방을 했는데 그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사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이제 미국 쪽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중동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 민들레의 시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태를 좀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평화의 적, 이스라엘 평화의 적이라고. 이번 사태의 원인, 진정한 어떤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내야 됩니다. 이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요. 그 현상의 이면에 심층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의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의 언론들 대다수가 보이고 있는 이런 보도들은 매우 친서방적이죠. 서방에서 이런 보도, 특히 이제 미국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상당한 오보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민들레에서는 국내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측면들 그런 사실들을 다각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근수 소장께서도 특히 우리 김근수 소장께서는 신학자이시잖아요. 신학자로서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사안을 매우 어떤 더욱더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이제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심정이 담겨 있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의 하나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구 정권이 이 사태의 큰 장본인이다 하는 얘기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 괴물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6년에 처음으로 수장을 맡은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를 점차적으로 그 사회를 퇴행시켜 왔어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나라가 그 사회적으로 상당한 그런 퇴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이번에 가자지구 사태의 진정한 출발이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자, 한국은 어떤가라고 지금 묻고 있죠. 서로 겹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정권, 극우 정권, 몰상식한 정권, 반민주적인 정권 간의 이런 유사성,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가 보여주는 한국의 상당한 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뭐 하마스나 이런 쪽 테러 집단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극우 정권이 사실은 이 현재 중동의 사태를 불러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이 이 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은 지금 최악의 교훈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점점 더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있죠. 예. 최악의 교훈만 끌어내요 항상. 어떤 사태, 어떤 사안에서든 이 지금의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끈다고 하는 이 정부는 항상 거기에서 어떤 최선부터 최악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최악만을 아주 엄선을 해요. 그것이 이번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이스라엘 사태에서 룬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고. 그렇습니다. 전혀 정반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태를 읽고 있죠. 지금 더욱더 강한 무력, 더욱더 억센 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남북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어떤 하나의 그 남북 평화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9.19 합의를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폐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9.19 합의를 더욱더 실질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사태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고 특히 지금 아주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신문사에서 특히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펼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김진호 에디터가 그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면서 주류 언론은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서방 그 시각으로 현재 그 이스라엘 사태를 바라보면 사실은 하마스 테러 집단이 일으킨 이 사태의 주범은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름을 명명하느냐가 사실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먼저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선입견들을 낳죠. 이것을 자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스라엘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자 여기서 먼저 사안의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네. 물론 그 정확한 명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많은 서구의 언론들 그리고 서구의 언론을 그대로 중계 방송하고 있는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담겨 있는 프레임은 대부분 다 일종의 하마스가 먼저 도발을 하고 하마스에 의해서 비롯된 전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인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예, 봐야 그 합니다. 서방 언론들이 이제 전하지 않은 이 참상을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주민들의 네.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 최근 며칠 동안 주류 언론에서 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다면 제발 가자에서 나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점령자들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주민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들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이 서방 언론에 경도된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우리 언론들이 상당히 부끄럽게 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 자, 주류 언론에는 우리나라 주류 언론도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제 주류 언론의 기사들 보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아까 김근수 소장의 그 저 칼럼을 보면서 저도 이제 새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칼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 뭐 중동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서 몰랐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서울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230만 명이 살고 있고 이게 뭐 그 장벽이 지금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하루에 절반만 들어오고요. 인구 80% 이상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다라든지 실업률 46% 이런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전 주류 언론을 보고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이런 것들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어젠가 그저께인가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주류 언론 서방 언론들은 이 이제 이게 바이든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인데 러시아는 침략자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희생자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주류 언론의 시각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주류 언론들이 언론이라면 또 특히 우리 언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 관점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류 언론은 또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미국의 시각이고 서방의 시각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류 언론 말고 저희 민들레나 뉴탐사처럼 주류가 아닌 이런 좀 좋은 언론을 보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그 주류 언론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주류 언론들이 항상 그 언론의 그 공정성, 객관성 거의 언론의 이제 모범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언론인인데 BBC입니다. 근데 BBC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승동 에디터가 BBC는 왜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가 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BBC는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저도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BBC가 이래서 신뢰를 받나 보다. 네. 예,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BBC 우리가 왜 그걸 테러리스트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언론인이라면 그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뼈를 때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늘 그 이제 이것도 결국에 이제 이걸 뭐 중립이냐, 기계적 중립이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그 김구수 소장의 칼럼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일본과 싸웠던 우리 독립군들은 테러리스트네 아니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요. BBC는 어쨌든 언론으로서 그래서 BBC가 지금 영국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특히 또 야당에게까지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BBC는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너네들의 얘기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왼쪽은 오른쪽을 뭐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뭐 극우라고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언론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처럼 두 개가 다 굴러가고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BBC가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인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영국의 입장이거나 서방의 입장이거나 팔레스타인의 입장이거나 그 입장이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 인류를 생각하는 인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테러리스트다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을 좀 우리 언론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론들도 뭐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또 언론이 스스로 좌와 우의 중간에 있어야지 그것이 중립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좌와 우가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중립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왼쪽에 서고 오른쪽에 서고 왼쪽에도 안 되고 오른쪽에 서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서야 된다 그것이 중립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단순한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BBC가 이걸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것이 어떤 기계적 중립에서 이렇게 그 판단한 것이 아니라 BBC는 아마도 이 사태에서 인류의 관점에서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마스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낙인 찍지 않고 함부로 뭔가를 규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언론에 요구되는 객관주의, 냉정한 중립주의잖아요.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중립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어떤 사태에 대해 사안에 대해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설 때 그것이 어느 일방으로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제.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립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의 객관주의, 중립주의가 지상의 덕목으로 많이 숭배되고 있지만은 실제 이제 보이고 있는 행태에서는 이거는 반객관, 반중립이 그렇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태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또는 뭐 하마스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위험성과 독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럴 때는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면서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 중립적 객관 보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또 저널리즘적인 관점에서 필요한지를 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보여주는. 뭔가 어떤 사태를 단순하게 단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 유보하는 가운데서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탐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하나의 목적지로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로서의 진실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아마 하마스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주 많은 진통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진통을 감수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미국의 패권주의, 그 서구 언론의 이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BBC가 노력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언론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특히 한겨레나 그 경향과 같은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전쟁 부추기는 뭐 조선이 전쟁 부추기는 거는 뭐 다 너무나 뭐 뻔한 얘기인데 경향신문은 피해는 시민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고. 이 보도가 현지 시각으로 7일 아마 그 하마스가 2,000여 발의 이제 미사일 로켓을 쏴대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 언론이 주말이어가지고 한국에서는 토요일 날 이제 보도가 안 되다가 이제 월요일자 일요일 날 이제 쭉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터키죠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왜 줄을 섰냐 하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사진과 공항에 줄 서 있는 사진과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한 30대 하는 청년이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손을 떨었다. 뭐 이런 그 묘사까지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복수심을 애국심으로 포장을 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반면에 한겨레나 경향은 특히 경향이 그날 같은 날 일면 톱에 올린 기사는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 시민은 없다. 전쟁에 시민은 없다. 지금 뭐냐면 민간인들이 계속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민간인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어제도 지금 그 가자의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 병원이 뭐 한 500여 명이 다 그 숨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운 수준인 거죠.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간인들이 다 죽고 있다. 결국 뭐냐면 이런 전쟁에서 누가 득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경향신문이 그 짚어줬더라고요. 누가 득을 보냐면 양 극단만 득을 본다는 거죠. 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하신 그 총리 네타냐 총리와 극우 세력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또 그걸 주도하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만 정치적인 이득을 볼 뿐이고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민간인들만 결국 전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그 경향신문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이 보도를 하면서 바로 뭘 그 같이 보도를 했냐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북한이 지금 하마스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아이언돔인가요? 그게 무력화됐다라는 이제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마스가 공격한 것보다 우리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9.19 합의를 깨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더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보도를 계속 한 거죠. 반면에 경향신문은 그런 전쟁에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뭐 한겨레도 뭐 경향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전황을 이렇게 보도하는 데만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그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이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계속 민간인 피해가 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반드시 유가 문제 때문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어쨌든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또 일본도 또 우리 적이고요. 한반도에 또 동북아의 이런 전쟁의 어떤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봐야 되느냐.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언론이 좀 더 강조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언론을 보면서 이런 점들이 좀 남더라고요. 경향신문 기사는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피해는 시민만이라고 하는 이런 경향의 그 논조는 지금 현재 국내 그 상황에 대한 그 이 기계적인 양비론 중립 뭐 이거하고 같은 좀 직결되는 뭐 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감한 이슈에 뭐 그 대부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흔히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그렇긴 한데 명백히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잘못한 세력이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들을 명확히 좀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안전지대에서 모든 사태를 바라다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사태에 있어서는 우리 민들레에서 지적했던 대로 그 이스라엘의 극우 정권이 현재 이 전쟁을 불러온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역할이 아닌가. 이게 피해는 시민만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신들은 어떤 한 진영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안전지대에서 누구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은 가장 안전지대에서 정답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그죠 소극성 네.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발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씁쓸합니다. 네. 예. 네. 자, 요 다음 요 국제 이게 지난 10월 둘째 주의 주요 보도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 그래서 같죠? 민들레에 실렸던 이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 분쟁과 관련된 기사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민들레가 이런 기사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와 외교안보가 우리 민들레의 사실은 상당히 강점이 있는 분야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과정에서도 쭉 우리 민들레에서 네. 보도했던 기사들이죠. 네, 제목을 네. 쭉 보시면은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는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제목들과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국제 보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국력, 상당히 위치에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미들 파워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도 한국민들로서도 이런 국제 정세, 국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좀 폭넓은 시각,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국제 관련 보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되게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민들레가 바로 그런 어떤 균형을 잡는 기울어진 이런 불균형한 보도의 균형을 잡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태는 외국의 일이죠. 하지만 전적으로 외국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른바 화약고라고 불리는 세 개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바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대 일원이고 또 하나가 어디죠? 지금 대만 지역이죠. 대만과 중국의 양안 분쟁. 그리고 다른 제3지역이 바로 우리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결코 저것은 외국의 일이지만은 결코 먼 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저 사태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 어떤 시사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저 사태를 어떻게 바로 보는 눈을 가질 것인가는 저는 결코 외국의 문제, 다른 나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봐야 될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민들레의 이런 국제 외교안보 기사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들레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지난 한 주를 이제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그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민들레의 그 외교 안보 또 국제 이 기사야말로 한국의 그 언론 지형에서 민들레가 왜 필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민들레가 더 뻗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민들레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민들레에 걸어온 길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서 민들레가 지금 어쨌든 많이 저희 뉴 탐사와 함께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시민 언론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시민들과 함께 또 앞으로 또 향후 1년을 기약하는 또 그런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 네.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태축 박은옥 님께서 네, 또 함께 해주시기로 했죠. 11월 10일이네요. 네. 은평문화예술관. 그렇습니다. 민들레 창간 1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우리 정태춘, 박은호 두 분의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11월 10일의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들레가 지난 1년간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후원자, 시민들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같이 서로 축하를 나누는 자리이죠. 또 한편 앞으로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서로가 다짐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태춘, 박은호 두 분의 노래와 함께 좀 흥겨운 분위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11월 10일 금요일 6시 반부터인데요.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물론 이 행사는 우선은
우리 민들레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을 우리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마련한 자리이니까 우리 후원자들께서 많이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뿐만 아니고 민들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 독자분들, 또 시민분들,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뉴탐사의 시청자들도 사실은 민들레의 또 다른 후원자, 응원자들이죠. 우리 뉴탐사의 시청자, 지지자분들도 11월 10일에 우리 민들레 6주년 잔치에 많이 좀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네. 참가비는 없는 거죠? 아까 물론이죠. 이건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행사이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 후원자 아니어도 네. 누구나 참석할 수 후원자 물론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민들레를 후원하고 계신 분도 후원자이지만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민들레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든 사실은 이 행사에 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그 후원이죠. 네, 그래서 후원이자 서로 같이 좀 힘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저녁 시간이어서 시간이 그리고 또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정하는데도 사실 저 행사장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은평구의 이제 호의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협조에 의해서 저 공간을 마련했는데 어렵게 마련되군요, 공간이. 그 다소 좀 그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죠. 녹본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니까요. 또 그렇게 오시기가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가족이나 네. 지인을 데려가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니 네. 정태춘, 박은옥 두 분 네. 그 공연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가족도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예. 친구도 데려가고 싶은데 네. 좌석이 네. 충분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좌석이 모자라면은 모자랄 경우 또 그때는 그때대로 저희들 대책을 또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우리 민들레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신청하기를 신청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시고요. 우리 정태주, 박은옥 두 분께서는 사실 이제 민들레를 이번 기회에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뵀더니 그새 그 며칠 동안에 민들레 기사를 아주 열심히 보셨더라고요. 이런 신문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그래서 기사 하나를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 또 많은 또 조언들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지금 이제 공연을 앞두고 어떤 곡을 부를까 선곡 작업을 한참 지금 벌이고 계실 것 같은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강 기자님도 그날 오실 거죠? 그거는 당연히 물론이죠. 가야죠. 예. 우리 강진구 기자가 그날 오는 거는 물론이고 와서 현장에서의 강진구 기자가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합니까? 네. 전혀 사전에 네. 통보가 없었는데 네. 어쨌든 기꺼이 역할을 지금 통보하는 맡겨주시면 겁니다. 담당해야죠.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뉴탐사 새로운 출발하고 나서 첫 번째 민들레와 함께하는 이슈 톡이었고요. 룬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저희 더 탐사라는 이름의 매체가 새롭게 출발을 했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 룬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보도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탐사의 역사적인 이제 사명은 마무리되고 더 탐사라고 하는 이름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 뉴탐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더 탐사의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취와 성과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탐사가 했었던 가장 유대한 성취와 성과라고 얘기한다면 민들레라고 하는 시민 언론을 창간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뉴탐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탐사와 민들레가 새로운 시즌2 네. 공조 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고 그래서 11월 1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저희 더탐사와 더탐사 아니라 이제 뉴탐사죠. 뉴탐사와 이제 민들레를 후원하시는 시민분들 많이 참석해서 더 큰 저희 민들레와 뉴탐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 위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까요? 민들레 창간 1년을 맞이하는 이제 지금의 시점. 근데 또 이것이 뉴탐사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출발의 시점하고 상당히 좀 겹쳐 있죠.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뭔가 섭리 같은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돼서 11월에 창간이 됐던 민들레의 창간 작업에 우리 더탐사, 우리 강진구 씨 등 더탐사에서 어떤 것이 이제 좋은 발제가 돼서 이렇게 민들레가 창간이 돼서 저는 1년을 성장을 해왔죠. 민들레와 더탐사와 민들레, 지금 뉴탐사이지만은 하나의 팻말을 같이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같이 들고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의 몸은 아니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경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저는 그 같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과 다른 경로로 나아가는 어떤 뉴탐사와 민들레의 이런 결속과 연대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것을 민들레 창간 1년과 뉴탐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면서 지금 맞으면서 우리 뉴탐사 시청자분들 또 민들레 독자분들과 함께 거듭 확인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이 땅 곳곳에 민들레 꽃씨를 11월 1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민들레 창간 1주년 기념 공연이었고 이 자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민들레와 뉴탐사의 더 큰 꿈을 향한 항해에 함께 응원을 보내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많은 시민분들 함께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